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기부가 우리나라의 첫 달궤도선 다누리의 임무 운영 기간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무 연장으로 인해 달 중위도 지역 전체 표면 촬영을 비롯해 관측의 범위와 정보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4일 도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오염수 방류 일정도 기시다 총리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량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라는 표식이 따로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류 구매 등 일부 경우에만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새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얇고 가볍지만 반도체의 특성은 확대돼 웨어러블 기기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에너지연구소는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했는데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은 중국과 인도 수요 지속 탓에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전년 대비 0.6% 늘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밤부터 27일 아침까지 제주 북부 지역 최저 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뜻합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제주 북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며 올해 제주 지역 열대야 발생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가 모기의 번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댕기열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지은 지 50년 된 낡은 축대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었는데요.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사각지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아래 축대벽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천막 사이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고 잔해에 맞은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축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잔해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온한 주말밤을 보내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낡은 축대벽에 필요한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담당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이라든지 조치될 사항은 그 사유 재산권의 소유권이 있는 주민들은 전부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별다른 보강 공사는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무너진 축대벽을 아무리 보강한들 다가오는 장마철을 견뎌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위험하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싶어 차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저기요. 비가 오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왜 비가 오면 땅 스며들면은 물을 넣을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유지 안전점검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옹벽 상단의 배수가 잘 되도록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좀 권고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축대벽은 장마철에 쉽게 산사태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은 이달 초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현재 상황은 나아졌을지 취재기자가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떨어진 돌에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이달 초 YTN 보도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이렇게 파란 천막으로 안전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천막은 모래주머니와 돌덩이로 눌러놓은 게 전부. 이마저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건물. 착공 신고 당시 개발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완공한 주택 도면이 서로 다른 게 이유였습니다. 주택 주인은 개발업체가 추가 개발 행위를 이유로 도면 변경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민원 제기로 뒷산 공사까지 중단되자 업체가 주택 사용 승인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땅도 사고 집도 다 짓고 비용도 다 지불했는데도 개발업자가 지금 토목도면 변경을 막고 있으면서 당연한 권리인 사용 승인을 막고 있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취재진이 개발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선 YTN 보도가 허위라며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횡성구는 주택 뒷산 개발 행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5월 달에 진작에 했고요. 불법 산지 전용하고 불법 개발 행위로 해서 개발 행위 부서랑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은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소송으로 번지며 안전조치는 기약 없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임시부부는 인근 마을에 주택을 얻어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제 집을 놔두고 나와서 다른 집에 또 기거해야 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최종 보고서 수령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수원과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27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수로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3중 수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안전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이 성사된 건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임무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 운영 기간 연장 및 향후 운영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의 임무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을 확인한 결과 현재 잔여 연료량은 86kg으로 2년의 임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다누리의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가 노후돼서 하루 최대 16시간까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계기 월식이 2차례 있어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임무 조기 종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연구진은 다누리의 임무 연장으로 달 중위도 지역의 전체 표면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달 주변 자기장 보안 관측, 감마선, 방사선 보안 관측 등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서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새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부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IT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부품 반도체.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관건이지만 기존 실리콘 소재를 이용하면 전류가 새는 등 제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MOS2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에 비해서 원자층 수준으로 얇고 평평하면서 플렉서블하고 투명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신소재로 반도체를 만든 뒤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자층별로 한 겹씩 정교하게 깎아냈습니다. 여기에 계산과학 기법으로 반도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MOS2는 원래 두께가 1나노 미만으로서 그 온오프 레이시오가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도 더 확실하게 이제 온오프 특성이 제어되면서 반도체로서 활용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입니다. 이렇게 만든 차세대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새 반도체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지름 4인치 크기인 반도체의 면적을 4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지휘자로 나서는 무대가 열립니다. 과연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대초원을 달리는 말을 상상하며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사람이 아닌 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에버6라는 모델로 오는 30일 첫 무대에 오릅니다. 박자만 정확히 셀 수 있다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은 로봇이 지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으로 이어졌고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버6는 인간 지휘자의 움직임을 캡처해 반복적인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능력이 없어 연주자와 교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AI 기술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된 대로 시연을 하는 것이고 그 연습 과정에서 그 템포라던가 박자라던가 이런 주기라던가는 저희가 지휘자님이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6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감이라는 곡에서는 일정한 박자를 이끌어내며 공동 지휘자로 참여합니다. 함께 무대에 선 최수열 지휘자는 예술에서 로봇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하겠지만 공존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 에버6 같은 로봇이 없으면은 사실 연주가 불가능한 곡이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은 되게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건 약속된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란 무대에서 박자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단원들과 연습하고 설득하며 이끌어가는 존재. 이번 공연은 인간 지휘자가 부재하는 무대에서 예술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경찰이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는 경찰 드론을 28일부터 확대 운영해서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주요 권역별 중심지역 경찰관서 17곳으로 지정돼 있는 드론 거점 관서를 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와 자살 위험자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역할을 맡는 경찰 드론은 지난 2020년 6월 첫 운영에 들어간 뒤 지난달까지 14,300여 차례 비행하면서 모두 91명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경찰은 또 여러 드론의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고 수색 상황도 분석할 수 있는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전국 6개 시도 경찰청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치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한 점검위원회를 평가원 외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에 관한 지문의 파생 문제로 EBS 분석 기준 정답률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등 총 22개를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48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어는 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고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해석을 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교육 과정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수능 정책이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사교육 대책 발표에 대해 일선 입시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혼란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킬러 문항이 단순히 오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이 아니라 학교 과정으로는 대비하기 힘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갈 길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킬러 문항 혼란이 가중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 섞이면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수시나 논술을 챙기려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건 또 그거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은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와 점수 경쟁 패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45개의 문항을 80분 안에 문제 푸는 이 시험 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가 사교육비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변별력을 위해 준 킬러 문항이 많아져 중위권 경쟁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준이 애매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되었지만은 실제 정답률이 몇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킬러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의 핵심 문항인데 문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형태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험의 목적인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통합수능 이후 국어와 수학 간 표준 점수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라면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 최고점 표준 점수는 136점, 수학은 151점으로 15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2022년 통합수능 이후 치러진 역대 6월 모의고사 가운데 가장 큰 점수 차이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도 점수 차가 4점 더 벌어진 것입니다. 입시 업체들은 이번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과생의 문과 지원 현상이 더 심해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교육행정 시스템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학교 문항 정보표가 출력되는 오류를 해결했다면서도 해당 기능을 기말고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막아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출력 오류뿐 아니라 불안정한 시스템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금토일 사흘 동안 접수한 나이스 오류 사례는 문항 정보표 출력 오류만 8건, 고양 K고등학교에서 이천 A고등학교의 문항 정보표가 출력되는가 하면 안산에서 용인에,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의 다른 학교 문항 정보표가 각각 출력됐습니다. 확률과 통계 화면에 미적분 점수가 나오거나 통계 수행평가 목록에 심화 국어가 나오는 등 수행평가 관련 오류도 17건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의 학적이 노출되거나 교사의 호봉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나이스는 월요일 아침에도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교 문항 정보표가 출력된 문제는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해결했다면서도 기말고사 때까지 해당 기능을 막아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불만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출력 오류가 발생한 학교들에 대해 시험 문제를 모두 재편집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가 진 사고 책임을 교사들더러 지게 한다는 불만이 큽니다. 선생님들이 주말 동안에 야근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금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오늘도 이것들이 제대로 열리질 않아서 상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중등교사 노동조합이 교사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대해 96.2%가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9.1%가 개통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나이스의 문항 정보표 등 유출 경위와 4세대 개편 시기를 결정한 배경, 사업자 선정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시험 문제와 답안이 다른 학교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부는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가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로 국가 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09명과 답안지 분실이 추가 확인된 4명에게 1인당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가 환급됩니다. 지난 1일에서 4일, 24일과 25일 엿새 동안 진행된 재시험에는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92%인 56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부지사에서 치러진 올해 정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응시한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12일에 수리됐습니다. 보신 대로 28일부터는 특별히 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부르고 적고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는데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나이,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 년 후엔 의사가 2만 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서 등으로 대표되는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에서 2035년까지 국내 양자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자기술 관련 학과를 늘리고 양자대학원을 육성해 현재 380여 명에 불과한 양자 인력을 2035년까지 2,5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2031년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의 목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광자 방식이나 이온 포획 등 다양한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2035년까지 국내 양자 스타트업이 100개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양자 기업을 1,200개 육성해서 세계 양자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으로 여겨지는 김정희 필부리 선난도 등 4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부리선난도는 묵으로 난을 그린 김정희의 대표작 중 하나로 미술품 수장가 손창근 씨가 지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난초를 서예 필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추사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며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대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희의 그림과 함께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파주 보광사 동종, 불조 삼경 등 조선시대 문화유산 3건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때 전용 수거함 외에 우체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청에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우정사업본부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해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단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고 비닐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있는 약 등을 말합니다. 기존엔 폐의약품을 처리하려면 전용 회수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뒤 정해진 시간에 수거함을 찾아 배출해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을 유치하는 전남지자체에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민간과 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양 시도의 온도차가 여전해서 해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할 곳으로는 전남 무안과 한평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결국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 지사가 만나 협력을 약속하며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광주시, 전라남도 공동으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도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유치 지역에 최대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애초 지원금 4,508억 원의 배가 넘는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지자체에 우리 광주시는 이런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내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 연금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주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맞춤형 사업들을 얘기를 안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광주시 입장을 먼저 공통적인 지금 사항들만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나 전라남도는 사전 협의도 없었고 지원금 산출 근거도 부적절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양 시도가 여전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1조 원에 달하는 광주의 통큰 지원 약속도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조금 늘어난 사이 라면이나 빵, 과자 등 먹거리 비용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분업계를 만나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업체들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라면 등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3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서민 대표 식품인 라면 물가는 12.4%, 과자 13.1%, 빵은 14% 넘게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상승폭보다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라면의 올 1분기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가격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라면의 원료가 되는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가격 인상 시점과 비교해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사실상 가격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체들과 만나
밀가루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분업계 역시 다음 달 밀가루 추가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 밀 구매 자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라면 업계가 가격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던 밀가루 가격이 낮아지면 라면 가격 인하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소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가격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인하됐으면 당연히 지금 인하된 만큼 가격을 좀 인하하는 것이 맞겠다. 더구나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 다른 서민 먹거리 가격도 물가 안정을 위해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가격 인하 요구는 식품업계 전반으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와 6.9% 인하합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심은 이번 인하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원가 부담 상황에서 소맥분 가격 인하로 얻게 될 농심의 이익 증가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레트로 문화의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행이 돌고 돌긴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레트로의 유행은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한글 사람 속은에서는 레트로에 열광하는 심리학적 이유와 함께 무드셀러 증후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순히 오래된 옛 것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유행이자 트렌드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이제 레트로인데요. 네.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네, 요즘 음악과 패션, 음식, 문화, 미디어 콘텐츠까지 레트로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최근 떡이나 약과 같은 전통 간식의 매출이 늘고 있는 이유가 할메니얼 열풍 영향인데요.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로 젊은 세대에 스며든 어르신 감성의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약과가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에 예약 구매까지 이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간식들이 요즘 세대 취향에 맞게 재탄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트로 열풍의 핵심은 재해석과 재탄생입니다. 새로움 속에서 익숙한 것이 느껴지는 옛것과 새로움의 융합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옛것에 대한 향수에만 기대지 않고 지금 시대 기호에 맞게 새로워져야 진정한 레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풍미했던 시대의 분위기와 감성이 현재 시대에 맞게 잘 녹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레트로의 성공은 현 세대에겐 새롭고 기성세대에겐 지난날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 시대마다 과거는 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레트로가 좀 유행하는 심리학적 원인이 있을까요? 네, 심리학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를 원하는데요. 네. 경제가 어려울 땐 지금보다 더 힘들었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지난 시간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향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감정적 해독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고조될수록 레트로의 강세 현상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져가는 인간성에 대한 그리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의 레트로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옛것에 익숙한 것에는 추억이 서려 있고 그것이 주는 독특한 위로가 있습니다. 삶의 리듬이 너무 빨라서 불안한 마음에 안식을 주는 안락함도 느낄 수 있고요. 향수를 자극하는 드라마와 영화는 현재 시대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를 소환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첨단 기술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레트로를 통해 옛것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음미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네. 자, 경제 위기와 또 사라져가는 인간성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레트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용어가 있다면서요? 네, 첫 번째는 회고절정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 가능한데요.
회고절정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90년대는 현재 40, 50대들에게 청소년기부터 어린 성인기 사이였죠.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고 열광했던 90년대의 문화가 다시 돌아왔으니 기쁘고 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20, 30대들이 나이가 들어 2050년쯤이 된다면 회고 절정에 의해 2020년대 현재의 문화가 복고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레트로는 과거의 좋은 기억만 떠올리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사람이 과거 일을 회상할 때 나쁜 일은 빨리 지우고 좋은 일만 기억하려는 기억 왜곡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레트로 아이템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무드셀라라는 어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도록 생존한 인물인 무드셀라에서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는 성향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죠. 네. 뭐 살아온 시간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한 기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행복한 기억만 되뇌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무드셀라 증후군이 좋은 일만 기억하려는 기억 왜곡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도피 심리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퇴행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은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도피 심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심리 상태인 것 같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심리가 삶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희망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피 심리라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일 줄만 알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좀 희망적 요인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영국의 사우샘프턴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진행했던 무드셀라 증후군 관련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에 참여한 60여 명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과거에 즐거웠던 시절을 병적으로 자주 기억하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매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한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두 집단에게 자연재해와 관련된 책을 읽게 했는데요. 책의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비극 같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낙심이 담긴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두 집단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봤더니 무드셀라 증후군에 걸린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비관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울적한 마음을 극복하는 데 무드셀라 증후군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지나간 옛 기억들이 유독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드셀라 증후군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무드셀라 증후군은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인데요.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조금씩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기억은 편집이 잘 되어 있을수록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추억 속 사진을 보면 사진에 담겨 있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과정에 있던 일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레트로도 결국 즐거운 추억이자 기억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레트로를 마케팅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옛 기억이 아름답게 느껴지려면 추억을 불러일으키되 과거의 현실과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좋은 기억에서 즐거움의 원천을 찾고 싶은 것이지 그때의 현실과 직면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추억을 불러일으키되 과거의 현실과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심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첫사랑과 싸이월드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아련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툴고 미성숙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전까지 인터넷 인구의 70%가 이용했던 전 국민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던 싸이월드 역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며 부활을 시도했는데요. 싸이월드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지만 그 시절의 감성과 자신의 모습이 오글거려서 민망하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레트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통해 오늘 살아갈 힘과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행복했던 과거를 벗삼아서 미래엔 또 다른 레트로가 될 오늘을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수집한 음파를 이용해 영구 동토층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동시베리아해에서 구축한 수중 음향 관측 시스템으로 바다의 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음파가 영구 동토층처럼 밀도가 높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특징을 이용해 상부 퇴적층에 덮인 영구 동토층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탄소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녹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이식하면 혈관을 재생시키고 상처를 흉터 없이 회복하게 해주는 미세 혈관 조직 이식체를 자가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강주헌 교수팀은 요체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혈액 섬유를 다발 형태 인공 혈전으로 만들고 이를 지지체로 이용해 혈관 내피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람의 혈관처럼 기능하는 3차원 미세 혈관 조직을 몸 밖에서 만들어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일반적인 치료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전층 피부 손상에 적용하면 합병증을 줄이고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예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송철한 교수 국제연구팀은 정지 궤도 위성과 대기질 지상 관측망 자료, 동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모형을 이용해 한국형 대기화학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최적의 초기 조건을 생성한 뒤 실시간 관측 자료를 적용해 현재 시점의 대기질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 분야 국장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과학기술 정책 교류의 진행과 함께 꾸준한 협력을 위한 정례 협의체 신설, 양자와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 담배 구매는 그대로 2004년생부터 가능한데요.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 사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나이는 행정서비스 효율을 위해서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인데요. 술, 담배 구매 연령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입학, 군 입대, 공무원 채용시험 등 기존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도 역시 나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